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재정학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재정학에 대해서 좀 약간 개괄적인 설명 좀 드리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재정학은 일단 경제학의 한 파트인데요. 우리 경제 주체가를 보게 되면 이제 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효용극대화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효용극대화. 효용극대화가 목적이에요, 목적. 효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효용이 어떤 거냐면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효용을 유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만족감을 가장 크게 하는 게 뭐야? 소비자의 목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바로 이윤극대화죠. 이윤극대화. 그래서 가계하고 기업을 묶어서 우리가 민간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민간경제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제 사회후생극대화라는 표현을 써요. 사회후생극대화. 자, 여러분들 이제 후생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 후생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회후생극대화, 이 정부의 경제학을 우리는 공공경제라고 해요. 공공경제. 그래서 묶어서 민간경제와 공공경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국민경제가 되거든요. 국민경제. 그 다음에 이게 3대 경제주체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이 포함되면 우리 4대 경제주체가 돼요. 이게 바로 국제경제가 되거든요. 국제경제. 이렇게 경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 민간경제를 다루는 게 바로 우리 미시경제학이거든요. 미시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를 다루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가 국제경제학이 돼요. 공공경제, 이 녀석이 바로 재정학입니다. 재정학.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재정학은 뭐냐면,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재정이 뭐예요? 재정이? 국가의 나라 살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갖고 필요한 것들 쓰잖아요. 그걸 연구하자는 게 바로 재정학입니다. 우리가 다룰 과목은 이 재정학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경제학은 그게 이제 보통 크게 바라보면 이제 미시경제학과 이제 거시경제가 나누는데, 미시경제학은 말 그대로 경제를 세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그래요. 숲을 관찰할 때 숲속에 딱 직접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의 생태를 뜯어보자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에요. 아니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멀리 산 전체의 구도를 관망하자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재정학은 어느 파트에 좀 주로 속할 것이냐? 이 미시경제의 거의 90%를 다 차지할 거예요. 거시경제는 대부분 10% 차지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제 1학년 딱 들어가면 이제 경제원론 배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가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배워요. 3학년 과목이 재정학이거든요. 당연히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미시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시경제학 기초가 다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러면 미시경제를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약상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행학습만 필요할 거예요. 네, 기초경제학 강의가 있거든요. 무료 강의가. 반드시 수강하고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경제학이니까 뭐 슬렁슬렁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재정학의 또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파트가 그대로 통으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통으로 그대로 나와. 이게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제약상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그 경제학이란 자체가 뭐냐면 이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어떤 경제 현상, 경제 문제를 이 과학으로 접근한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학이 뭐냐?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리적인 어떤 능력이 안 되면 이 경제학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초경제학 있잖아요. 기초경제학. 그러니까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이 있어요, 강의가. 이 파트에서 기본적인 어떤 수학들 개념이 있죠.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학이 필요한 어떤 경제의 기초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 제약상. 그러니까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어느 타학원도 마찬가지로 다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학원 같은 경우는 강좌 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강좌 수가 이제 심플하게 좀 적게 해놨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수강하시고 반드시 아시겠죠?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 그리고 이제 그 재정학은 이제 공부하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교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얇죠. 굉장히 얇아요. 얇고 그리고 문제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문제집 따로 살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끝, 한 방에 이 책 한 권으로 한 방에 끝나는데 범위도 작고 범위 작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강좌 수도 작죠. 이론이 만만치 않아요. 경제학 자체가 원래 난해한 학문이에요. 경제학 자체가 난해한 학문인데 3학년 애들 듣는 과목이에요. 재정학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다른 과목들은 딱 처음에 뭐 개요해서 쓱 좀 이렇게 좀 개요하다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재정학은 1장부터 어려워요. 1장부터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엄청난 흥미를 잃게 해요. 그래서 이 기초경제학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된다.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초경제학 수강을 하시고 오시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부탁을. 저는 공문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비교해서 죄송한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꾸 수업 중간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수업 시간에 자꾸 휴대폰 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좀 괜찮아요. 근데 막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시간에 큰일 나거든요. 그러시면 나 깜짝 놀라서 기본적 예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중간중간에 지적을 해드렸더니 삐져가 또 안 나오더라고. 하지 맙시다. 기본적 예의잖아요. 그래서 급한 거 있으면 잠깐 하되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 수업 시간에 계속. 그래서 아주 급한 용부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되 이건 좀 기본적 예의 같아. 근데 좀 여기는 좀 그래도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시더라고. 더 예의가 나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그냥 개념 없이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큰일 나 거기 가서는 쫓아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 예의니까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는 어딘지 아시겠죠? 정부의 경제학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의 나라 살림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갑시다. 거기 재정학의 개요가 나와 있죠. 재정학 개요. 그 재정학 기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재정과 재정학 나와 있는데 재정은 뭐라고요? 국가의 나라 살림, 그 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정학이랑 나와 있죠. 재정학이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경제학의 분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요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자, 넘겨서 여기 이제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능이 나와 있어요. 자, 공공부문의 특징 나와 있죠. 특징은 민간 부분이 있죠. 이 민간 부분 대비 공공 부분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민간 부분 대비. 아까 우리 민간이 뭐라 했어요? 가계하고 기업 민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공공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첫 번째 공공 욕구를 충족하죠. 민간 부분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지만 공공 부분은 뭐 공공 욕구를 충족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은 뭡니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죠. 하지만 공공 부분은 강제성을 띠고 있죠. 야, 니 군대 가. 야, 너 세금 내. 야, 너 건물 철거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계획성이죠. 계획성. 어떤 그 민간 경제 활동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신축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민간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반드시 예산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계획하고 그다음에 엄격한 계획성에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계획성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무슨 화폐 경제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측면. 그걸 잠깐 볼 텐데, 자, 정부의 어떤 재정 규모를 지출한다거나 그럴 때는 경제적 측면이 고려가 되지만 예산 편성 또 집행 과정은 어떻게 된다? 비시장적 의사결정. 이게 뭐예요? 정치적 의사결정이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여당 입김들이 작용한다 그 얘기죠. 정치적 논리가 같이 작용한다. 힘의 논리가 같이 작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거기 민간 경제와 공공 경제 특징이 갖고요. 표로 정리되어 있죠. 별표 한번 때려볼까요? 자, 먼저 자, 주체는 나와 있고 주체, 목표, 수단 나와 있고요.
의사결정 봐보세요. 방금 얘기했듯이 민간 경제는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데 공공 부분은 뭐예요?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동그라미, 정치적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상관계. 보상관계 보시고 회계원칙표를 쳐볼게요. 회계원칙. 자, 민간 경제는 어떻게 돼요?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양입 제출이라고 해요. 양입 제출. 양입 제출. 자, 민간 경제는 여러분들 뭐 한 달간 번 월급 있잖아요. 수입이 다 발생하죠. 그걸로 어디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공공경제는 그렇지 않죠.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하죠. 양출제입이에요. 양출제입. 자, 한 나라 예산은 뭐예요? 짜죠? 우리 올해는 어디 쓸 것인가. 쓸 곳을 먼저 정해놓고 세금 걷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민간 경제는 뭐야? 본 걸 갖고 쓴 것을 결정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관계. 민간 경제 이익 원칙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달간 무슨 뭐 돈을 1,000만 원 벌었다. 그럼 뭐야? 좀 남겨놔야 되죠.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근데 공공 부분은 돈 남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블록 깔잖아. 그래서 뭐냐면 세금 남기면 담당자가 처벌받아야 돼요. 왜? 국민에게 필요 없는 부담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제대로 잘 계획하지 않았고 잘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지 원칙이지 수지 균형 원칙이지 이익의 원칙이 아니라고요. 남는 게 아니라고요. 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생산물의 성질이 나와 있죠. 거기 배제성, 경합성, 민간 경제 그걸 묶어서 우리가 사용제라고 써보세요. 사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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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사적제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그리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있죠. 그건 공공재예요. 공공재.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공공재 중요합니다. 공공재. 자, 공공재 파트에서 집중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재, 민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정부가 주로 공공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거예요. 자, 넘기시면 정부를 보는 시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정부를 보는 시각이야. 시각인데 정부가 만약에 좋은 놈이다라고 인식되면 뭐야? 정부 개입을 허용해야 되겠죠. 근데 정부는 나쁜 놈이야 라고 인식되면 정부 개입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를 보는 시각인데 첫 번째 시각이 유기체적 결형이 나와 있죠. 그럼 유기체가 뭐예요? 유기체가? 생명체 그런 거예요. 생명체 뭐 몬스터 뭐 이런 거잖아요. 생명체 그런 뜻이거든요. 괴물, 괴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정부를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핵심이고 민간 부분은 부수적인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뭐냐면 정부가 심장이고 두뇌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손톱 발톱이란 얘기예요. 정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나와 있죠. 그 정부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에서 거기에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 전체는 개인이 우선하죠. 우선하니까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뿐이야. 일부고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공공 부문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공공 부문이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동그라미 2번에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되죠. 전체주의 사상, 극단화, 나치 같은 거, 일본의 군국주의, 2차 세계전, 뭔가 무조건 공공이 우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론적 견해. 얘는 이제 그게 아니라 개인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한마디로 정부는 하나의 기계일 뿐이라는 얘기죠. 뭐냐? 정부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야? 세탁기, 냉장고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민간 부분을 행복을 위한 피조물, 뭐 수단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냉장고 고장 났다.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개인이 우선인데 개인 생활에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부가 필요하니까 정부가 그냥 생겨난 거야. 우리가 빨리 할 때 필요한 게 뭐야? 세탁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 발생으로 생겨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야? 정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대시 생각된다. 그게 바로 기계론적 개념이에요. 자, 여기 정부의 3대 기능이 나와 있죠. 3대 기능 잠깐 봅시다. 거기 머스그레이브 나와 있죠. 머스그레이브. 경제학계의 재정학계의 비틀즈라고 하는 머스그레이브. 자, 정부는 이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 세 가지 기능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자원 배분 기능이 나와 있죠. 자원 배분 기능 나와 있고, 자, 두 번째가 소득 분배 기능. 세 번째가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이거든요. 자, 지금 자원 배분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효율성을 의미해요. 효율성. 효율성이에요. 여러분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효율성과 생산성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완전 달라요. 자, 앞으로 효율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빵을 가장 크게 할 것인가? 그 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효율성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딱 한마디로 답하세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생산자가 있잖아요. 생산자가 1,000원이라는 어떤 예산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용을 가지고요. 생산을 하는데 이걸로 1,000원 가지고 100개가 생산이 가능하고요. 또 200개가 생산이 가능해요. 그럼 몇 개 생산해야 돼요? 200개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얘를 우리는 뭐냐면 동일한 비용 하에서 최대 효과를 누려야 되겠죠. 얘가 최대 효과의 원칙이에요. 효과의 원칙이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200개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200개가 이제 제약이야. 200개가 제약인데 얘를 1,000원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하고 2,000원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해요. 뭘로? 1,000원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최소 비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서로 제약이 되죠. 지금 보세요. 최대 효과의 원칙을 논의할 때는 비용이 제약이 되잖아요. 비용. 동일한 비용이고요. 최소 비용의 원칙일 때는 뭐야? 효과가 제약이죠. 이런 걸 달성했을 때 우리 뭐라 그래? 효율적인 선택을 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뭐냐면 생산성과 달라요. 자꾸 혼동하시더라고요. 생산성 뭐지? 생산성 그러면? 기술 진보예요. 생산성은. 효율성 기술 진보가 아니라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 그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라는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자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뭐 자원이라고 하면 뭐 천연자원, 지하자원 많겠지만 앞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보통 자원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원하면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노동, 자본, 뭐 토지 같은 거 필요할 텐데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경제학에서 딱 두 가지만 논의를 해요. 노동과 자본만 논의할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우리가 L이라고 써요. L 앞으로 레이버. 노동을 앞으로 L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캐피탈이죠. 캐피탈. 예, 캐피탈. 근데 경제학에서 자본을 C라고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C가 딱 등장하잖아요. C가 등장하면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얘가 전부 다 코스트, 비용과 충돌되거든요. 자, 거시경제학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소비. 이 소비가 충돌돼요. 그래서 자본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K라고 써요. K라고 써요. K라고 쓰는데 아니 왜 그러면 K라고 씁니까? 이게 이 자본이 독일어로 있잖아요. 카피탈이에요. 카피탈. 그게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어?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원하잖아요. 자원하면 이렇게 합시다. 자원하면 바로 노동과 자본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배분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 자원 배분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면 경제학에서 이제 다 기초경제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게 재화를 보통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첫 번째 재화를 X 재화고요.
두 번째 제어를 Y제어라고 해요. 그러면 X제를 몇 개 생산하고 Y제를 몇 개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이 만약에 노동자가 100명 있고요. 자본이 100 있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자원을 갖다가 X를 몇 개 생산하고 Y를 몇 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이 주어진 자원을 X제 생산에 얼마큼 투입하고 얼마큼 자원을 배분하고 Y제 생산에 얼마큼 배분할 것인가. 이해되시죠? 그게 결국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배분해야 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자본할 때 있죠. 또 조심하셔야 돼. 자본. 자본하면 경제학에서 실물 자본이 있고요. 화폐 자본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 재정학이 그 미시경제학 바탕으로 전개됐다 그랬잖아요. 그 미시경제학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자본을 의미해요. 실물 자본. 화폐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번에 내 장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지 자본이 없어 그러자. 그때 그 자본이 아니에요. 그 자본은 뭐예요? 장사 미천이 장사 미천. 돈이잖아요, 돈. 그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미시경제 실물 자본을 의미해요, 실물 자본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놀고 있지 않죠? 뭐 하고 있어요?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교육 서비스를.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겠죠. 저 혼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그러면 노동만 필요한다고 교육 서비스 생산되나? 아닐 거라고요. 교실도 필요하죠. 마이크도 필요하죠. 에어컨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실물 자본이야. 한마디로 공장, 기계, 도구, 설비가 실물 자본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본하면 전부 다 미시경제에서는 실물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공장, 기계, 도구, 설비. 그래서 아까 자본할 때 우리 K라고 쓴다. K. 카피탈에서 등장했다고요. 어떤 교수님들에게 뭐 공장, 기계니까 K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카피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뭐야? 자본은 전부 다 실물 자본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실물 자본. 그러면 이 효율성에서는 이제 뭐냐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누려갖고 빵을 가장 크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 빵이 누구한테 돌아간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이 이거죠. 소득 분배의 기능. 얘가 바로 공평성이죠. 공평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자, 여러분들 효율성은 있잖아요. 가치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가치 판단이 없죠. 가치 판단이 없어요. 어떤 게 효율적이라는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정답이. 이게 효율적이냐 저게 효율적이냐 막 서로 싸우는 게 없어.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공평성을 어떻게 된다? 가치 판단이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이. 어떤 것이 공평하느냐? 뭐 기회가 균등하게 공평한 것이냐 결과가 균등하게 공평할 것이냐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내재돼 있어.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효율성은 정답이 있어요. 얘는 정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재정학적 공부하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정말 이 경제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효율성을. 거의 80%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효율성이에요. 아, 그럼 경제학자들은 공평성을 우리가 무시하느냐? 아니야.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얘기하지 않아. 왜? 어려우니까. 어떤 게 공평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얘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학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효율성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국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 바꿔도 되는 문제 많잖아. 분배, 배분, 접대, 대접.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들 뭐야? 자원을 배분한다 그러지 분배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 자원은 일단 그러니까 뭔가 노동과 자본을 X제에 얼마큼 투입하고 Y제에 얼마큼 투입할다 그때 분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X제, Y제가 생산을 됐을 거 아니야. 생산된 생산물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는 뭐야?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분배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영어 잘하죠? 영어로 쓰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감이 잡힐 것 같은데 배분은 이렇게 이렇게 분배는 뭘까 그러면? 네? 이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한번 영어사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배분 분배할 때 막 혼용이 나올 거야, 아마.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효율성, 그 다음에 공평성, 일관되게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당이 개입했을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소득을 분배하고, 이제 마지막 뭐냐면 세 번째 기능이 경제 안정화 기능이에요. 우리가 재정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세 개예요. 이걸 다룰 거예요. 자, 그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이론의 역사적 흐름 해갖고요. 그 뭐 중상주의 중요하잖아. 뭐 거기 이제 고전화파는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고전화파 케인즈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경제학의 출발점이 있죠. 경제학의 출발점은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이죠. 국부론이 바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론이죠. 이 책이 등장하면서 경제학이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무슨 뭐 중상주의, 중농주의 있는데 이 경제학이 본격적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장 경제에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담 스미스 사실상 뭐냐면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자인데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영국은 굉장히 극빈한 나라였고요. 정체성이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섬나라잖아요. 근데 그 영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륙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서양을 장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서양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강력한 함대가 필요할 거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강력한 함대를 가진 나라가 스페인, 포르투갈, 뭐 프랑스, 러시아 얘네들이 각 축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 이 정체성이 없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쪽 프랑스나 이쪽 함대가 다 작사를 해요. 그래갖고 대서양을 장악하고 인도도 가고 신대륙 가서 식민지 개발하고 물류 확보하고 그러면서 급부상하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에? 그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게 바로 국부론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아담 스미스가 했던 얘기에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였어요? 분업이란 말이죠. 분업. 분업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거든요. 시장에 맡겨라.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고 경제 주체의 창의성을 저해시킨다.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최소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작은 정부. 그래서 무슨 국가 나오죠? 그쵸, 야경 국가. 저기 답변하시라고. 침울하게 그냥 쳐다보시네. 그 이상하게 또 아니 어떻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자격증하고 다른가 모르겠네. 아무튼 공무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쪽 들어오면 째려봐 선생을. 대답해. 대답도 않고. 자, 야경국가 다른 말로 경찰 국가예요. 최소한의 치안, 국방, 외교, 교육, 행정 여기만 신경 쓰지 경제에 개입해서 배나라 감달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작은 정부 그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정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아담 스미스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니까 뭐 값싼 정부 좀 말이 이상하지.
작은 정부가 옳을 것 같아요. 작은 정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 나와 있죠. 아담 스미스 이후에 이제 고전화파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틀은 이제 비개입이에요. 얘도 비개입인데 이제 시장이 실패하면 좀 일부 개입해라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이것만 좀 체크하고 갑시다. 그 밀 거기 동그라미 3번 밑에 균등 희생 원칙이 나와 있죠. 희생설. 에? 거기만 체크하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배워 이거 되게 머리 아플 거예요. 나중에 페이지 331 딱 써놓고요. 균등 희생 원칙 나중에 배워요. 그 다음에 바그너 사회정책적 재정론 해갖고 바그너 딱 이름 보니까 또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바그너 독일 그렇죠. 독일이죠. 독일 나치 국가의 위체적 관점 아까 있었잖아. 국가 전체주의 국가 우선이야. 정부가 우선이야. 정부가 생명체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유기체적 관점. 그래서 이제 정부 개입을 찬성한 뭐 그런 거죠.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바그너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 제일 밑에 제일 끝에 경비 팽창의 법칙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거기다 페이지 240 써놓으세요. 자 넘기시고 빅셀, 린달, 무슨 파레토 나오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중요하지 않고 자 현대의 재정학설 거기에 이제 1930년대 이제 보세요. 여기 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다. 자 이게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학계에서는 미시경제학밖에 없었어요. 미시경제학밖에. 근데 이제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볼게요. 1920년대 있죠. 1920년대 대표적인 공업국가였던 미국 있죠. 미국은 아주 이례적인 호경기를 누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우울한 10월 그러잖아요. 1929년 10월 24일 날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주가가 대폭락해요.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거기 뭐 옥상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폭락한다. 무슨 얘기 자살이 따라요. 그러니까 거의 막 그 또 젊은 층들이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이게 1933년 있죠. 이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산업 생산의 3분의 1이 줄어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줄었다. 3분의 1. 왜 안 놀래요? 참나 진짜. 3분의 1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3분의 1 공장문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놀래야 돼.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게 제대로 좀 뭐 측정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 당시 대충 실업률이 약 3에서 5%였거든요. 미국의 실업률이. 이때는 무려 거의 30%에 육박 30%에. 왜 안 놀래요? 30%면 상상을 초월한 실업률, 상상을 초월한 실업률. 우리나라는 뭐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실업률이 낮거든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낮아. 지금 현재도. IMF 외환위기 때 중내산했죠. 그때가 8%를 넘었었어요. 그때가. 그럼 30%는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실업률이에요. 감흥이 없어, 감흥. 자, 그러면 보통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층들은 거의 100% 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00%.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 그럼 뭐 하겠어? 폭동을 일으키지, 폭동. 근데 그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발포명령을 내려요. 쏴버려라. 그럼 나가면 쏘지. 직장 없지. 그래서 이제 젊은 남녀들이 모여갖고 유행했던 게 뭐냐면 춤추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죽음이 댄스라고 막 이런 것도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리를 헤매도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굶어 죽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불황의 여파에서 끝이면 괜찮은데 이때 미국은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전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의 불황의 여파가
유럽 전역으로 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기의 침체, 좀 더 센 말, 불황, 더 센 말이 필요해. 패닉 상태에 빠진 거,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앞에 그레이트 붙이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0월이죠. 그 다음 우리 이거 기억나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도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2의 세계 대공황이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뭐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전의 경제학이죠. 그 이전의 경제학을 우리가 보통 고전학파라고 하거든요. 고전학파라고 하는데 그 고전학파 경제학 아까 아담 스미스 있잖아요. 했던 얘기가 뭐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구에 의해서 항상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슨 시장에 초과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초과 공급 해소시켜준다. 시장에 초과 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불균형 해소시켜준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만성적인 경기 침체, 만성적인 실업,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나타나면 위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만성적인 경기 침체를 해결해보자 라고 실천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는 경제학자가 그 유명한, 좀 잘 알고 있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란 말이에요. 케인즈. 이 케인즈가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거듭한 결과 1936년에 원래 이 책 제목은 뭐냐면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 줄여서 그냥 제너럴 세오리, 일반 이론을 할게요. 이 책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돼? 거시 경제학이 새로 태동하게 돼요. 태동하게 돼요. 그러면 케인즈가 했던 말을 딱 세 가지로 압축합시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왜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파헤쳐야 될 거 아닙니까? 케인즈가 한 얘기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나중에 배울 거 우리 이거 총수요의 부족이에요. 총수요의 부족. 그럼 총수요라고 하는 것은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고 해서 국민경제 총체적인 수요예요. 자, 여러분들 현대 경제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부족하면 뭔가 수요가 부족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화점 세일했는데 무슨 내수가 꽁꽁 얼어붙어 갖고 팔이 날리고 있다,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걸 좀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 이전의 경제학은 뭐였어요? 호경기였죠. 아까 영국 경제학. 이 케인즈도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경제는 정말 해가 지지 않는다. 영국 계속 호경기였단 말이야.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아담 스미스고 그다음에 무슨 마샬이고 그때 등장한 경제학이 미시 경제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경기 경제학이에요. 호경기 때죠. 호경기 때는 생산 능력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생산 능력이 충분하냐고 충분하지 않냐고. 충분하지 않죠. 모든 공장 풀가동되고 있고 실업자 없어요. 더 이상 추가 생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장이 지금 철화 작업하고 있어. 더 이상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잡아보세요.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애인데 보릿고기란 말 들어봤죠? 겪어보진 않았지만 들어는 봤잖아요. 보릿고기. 그러니까 1년 내 농사 진 게 이제 다 쌀을 독이 비어갖고 먹을 게 없어. 이제 보리가 막 싹을 틔울 때 봄에 그때 이제 춘봉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막 산속에 들어가 나무꽃이 벗겨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 세대들은. 이렇게 호경기 불경기. 보릿고기 때. 호경기야 호경기. 경제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우리가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죠. 정말 눈부신 성장을 했죠. 호경기죠. 자, 그때는 절대적으로 먹을 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에서 방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절대적으로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쌀을 대량 생산할 것이냐. 이제는 손으로 이렇게 막 벼 심지 말고 이항규로 심자. 벼 벨 때도 손으로 하지 말고 콤바인으로 베자. 뭔가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하고 어떻게 하면 분업하고 그게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수요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호경기 때는
물건만 생산되면 어떻게 돼요? 다 팔려. 호경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먹을 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때는 뭐야? 우리 수요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호경기니까. 생산만 하면 다 팔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절대적으로 쌀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쌀을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할 것인가? 생산만 하면 다 쌀은 소비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호경기 때는 뭐냐면 공급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급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었단 말이에요. 수요는 관심이 없어요. 수요에는. 감 잡으셨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어떻게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 동화책 보면 막 이렇게 풍년 들면 농부 아저씨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새 짹짹짹 날아다니고 그냥 평화로운 풍경이 막 그려지잖아요. 왜? 절대적으로 먹을 게 부족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풍년 들었어요. 풍년 들었어. 농부 아저씨가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있어. 고개 숙이고 있어. 저 가라 엎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숱하게 접하고 있잖아. 배추가 지금 막 너무 과다 생산돼 갖고 배추가 폭락하니까 차라리 정부 보상 받아야 돼. 가라 없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어떻게 분업하고 기계화하고 대량 생산하고 할 것인가 그게 포커스가 맞춰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 스미스 한 얘기 아니야.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고 자 여러분들 기계화 자동화 기술 진보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행정에서. 기술 진보는 실업을 낳아요. 대량 생산은 재고를 낳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는데 케인즈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수요 측면에서 인식을 한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 인식을 한 것은 뭐냐면 가히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 침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비를 줄인다고 합시다. 소비를 줄이면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되니까 고용 줄이겠죠. 생산 줄이겠죠. 고용 중에 실업 늘어나겠죠. 실업 늘면 뭐야? 호주머니 얇아져. 소득 줄죠. 돈 쓸 돈 있어 없어? 없어. 다시 소비를 적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 그 얘기. 케인즈 생각은.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총 수요를 증대시켜야 되겠죠. 총 수요의 증대가 필요할 거라고. 두 번째. 근데 우리 나중에 배우니까 미리 좀 얘기합시다. 총 수요를 애그리게이트 디맨드라고 해요. 그럼 이제 외국은 생략할게요. 외국은 생략하고 4대 경제 주체 아까 뭐야? 가계 있었죠. 가계가 막 물건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비란 표현을 써요. 소비를 컨섬션. 기업도 물건 사죠. 근데 기업들은 무슨 물건을 사요?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기계를 사죠. 기계 사고 도구 사고 공구 사잖아요. 그걸 설비 투자라고 해요. 투자를 인베스트먼트. 기업이 물건 사는 거예요. 정부도 있죠. 정부도 이제 국방을 위해서 무기 사고요. 관공서 복사기 사고요. 그걸 정부 지출을 해요. 가버먼트. 총수입. 물론 여기 해외까지 포함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들어가는데 해외는 생략하자고요. 그러면 케인즈 생각은 이렇게 가게가 물건 더 사고 기업들이 물건 더 사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돼. 그럼 뭐야?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계하고 기업 중에 누가 대표적인 채권자입니까? 가계하고 기업 중에. 가계가 채권자예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막 저축하죠. 저축하면 그 돈 갖고 기업들이 빌려갖고 기계 사고 도구 사고 공구 사고 설비 투자하고 공장 짓고 건설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가계가 채권자고 기업이 채무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계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주는 거죠. 사주는 거하고 아니면 이제 뭐냐면 기업한테 돈 빌려주고 이것도 돈 빌려줘갖고 그걸로 투자하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경기가 호경기예요. 호경기 때 생산력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랬죠. 모든 공장 풀가동되고 더 이상 추가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붕어빵 사장님이 지금 하루에 최대한 생산 가능한 붕어빵이 100개야 100개. 근데 이게 다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장 풀가동에 다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붕어빵 더 사봐요. 더 생산돼야 안 돼?
안 될 거라고요. 차량 작업해서 지금 100개 생산은 다 팔리고 있어. 근데 거기다 붕어빵 더 싸봐요. 더 생산 안 된다고요. 단지 뭐만 물가만 뛰겠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때는 물건을 사야 돼.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돼. 저축해야 돼. 저축해야 돼, 여러분들. 저축해야 돼. 저축하게 되면 그 기업이 이제 붕어빵 사장님한테 저축한단 말이야. 그 붕어빵 사장님 그 돈 빌려갖고 뭐 하겠어요? 기계 사고 공장 짓는다고. 그럼 뭐야? 그러면 이제 아까 봐보세요. 아까. 그럼 뭐야? 생산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에? 공급이 되면 뭐야? 수요는 따라간다고. 호경기니까. 감 잡으셨죠? 무슨 말인지. 이때는 뭐야? 저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눈부신 성장을 했을 때 저축이 사회적 미덕이었죠. 나이대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 뭐야?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축 강제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통장 만들었어요. 담임선생님이 통장 다 검사했다고요. 그래서 저축 많이 하는 애들은 뭐야? 어린이 저축상 주고 막 그랬다고요. 저축이 사회적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 뚫어야 돼. 경부고속도로 뚫어야 돼. 공장 지어야 돼. 근데 뭐야? 자금 필요하겠죠. 자금 뭐 필요해? 저축을 해야 돼. 그 돈 갖고 도로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했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우리가 보통 뭐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죠. 정부의 강요에 의한 저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저축률이 높은 나라가 없었어요. 강요했잖아요, 정부에 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저축했는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축이 엄청났다고요. 엄청났는데 그게 이제 투자로 이어졌어. 투자로 이어졌는데 그 투자가 더. 엄청난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부족한 거야. 해외 차관 빌려와가지고 성장한 나라예요. 우리 빚더미 속에서 성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빚더미 속에서 아주 경상수지가 엄청난 적자였다고요. 그런 적자는 바람직한 적자예요. 성장 속도는 엄청났죠. 엄청났다고. 그 저축이 때 바람직했다고요. 저축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궤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야? 성장할 건덕지가 없죠.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 대회로 올라오니까 도로 다 뚫려 있어, 공장 다 지어져 있어, 인천공항 다 지어져 있어.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멈춰 있단 말이야. 있는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무슨 뭐 보릿고개 지금 뭐야? 음식물 쓰레기 걱정해요. 야, 니들 음식물 버리지 말아라. 환경오염이다 이거. 입속에다 버려라. 다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때는 뭐야? 뭘 해야 돼? 소비가 돼야 돼. 소비가. 그러니까 침체에 빠졌으면 뭐야? 소비를 증가하지. 소비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불경기니까. 완전 기존의 경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아까 붕어빵 사장님한테 그 이제 호경기 때는 이제 뭐 해야 돼? 붕어빵 사장님한테 가갖고 사장님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 기계 사세요.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호경기 때는 저축을 증가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불경기가 왔어요. 붕어빵 사장님 하루에 최대한 생산하는 건 붕어빵 100개예요. 100개인데 50개밖에 안 팔려. 안 팔리는데 붕어빵 사장님한테 가갖고 사장님 돈 빌려줄 테니까 기계 사세요. 싸대기 맞겠지. 아니 지금 붕어빵에 지금 100개가 생산이 가능한데 50개밖에 안 팔리는데 무슨 붕어빵 공장을 삽니까? 공장을 기계 삽니까? 야, 붕어빵 사달라고 하겠죠. 그때는 소비가 미덕인 거예요. 오케이? 소비가 미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 반대로 행동하죠. 반대로. 자, 호경기 때 보세요. 근데 호경기 때 분명히 저축하라 그랬죠. 근데 뭐해? 음악 카드 긁어요. 그쵸? 불경기 때 소비해야 돼. 그때 허리띠 확 졸라면서 저축하죠. 그걸 케인즈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만성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은 총수요의 부족이다. 그럼 총수요를 증가시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무슨 지금 경기가 침체에 빠져가지고 막 세계 대공황인데 무슨 소비가 될 거냐? 소비가 안 돼. 기업들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무슨 뭐 기계 사고 도구 사고 공장 짓고 무슨 투자를 하겠냐 이거지. 안 하겠죠. 그래서 케인즈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 이 녀석이 안 된다는 얘기지 얘가. 안 돼.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누구밖에 없어.
정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인위적으로 수요 팽창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부가 직접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닦아 정부가 직접 시멘트 사주는 거예요. 도로 닦아 시멘트 사주면 시멘트 공장 돌아가고 그럼 거기서 뭐야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 증가하겠죠. 실업 줄겠죠. 국민소득 증가하겠죠. 호주머니 두둑해지니까 다시 소비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감 잡으셨죠? 그래 세 번째 케인즈가 한 얘기가 뭐야? 인위적인 수요 팽창 정책을 실시해라 그래요. 근데 자 분명히 지금 여기 정부 지출이죠. 정부 지출인데 정부가 쓰는 돈을 정부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아까 국가의 나라 살림으로 지금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국가의 나라 살림이 뭐라 그랬죠? 책 제목 뭐야? 최종의 최종.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케인즈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 누구하고 반대야? 아담 스미스 반대죠? 아담 스미스 개입하지 말라며. 이건 엄청난 개입이에요. 완전 반대, 완전 반대.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그 IMF 위안기 때, 정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정말 그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딱 이 한민족 딱 뭉치는 어떤 그런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똘똘 뭉쳐갖고 금모으기 운동했죠, 금모으기 운동. 전 세계적으로 외환위기를 맞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최단기에 이렇게 외환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그때 정말 뭐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금 이빨까지 빼갖고 그거 해갖고 녹여갖고 갚았잖아요. 갚았다고. 잘한 거지 정말 저력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때 뭐 했냐면 아나바다였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제는 돌이부터 돌, 아나바다 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돌려 쓰고. 그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돼. 경기 침체에 빠진데 무슨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돌려 씁니까? 케인즈가 무덤을 뚫고 나와서 돌려차기 한다고 돌려차기. 큰일 난다 큰일 나. 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돌렸어? 새 걸 써줘야 기업이 공장에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고용이 늘고 그 내가 취업이 되고 호주머니 두둑해지니까 다시 소비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케인즈 생각이에요. 케인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된다. 아까는 고전화폐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떤 큰 재정에도 관심이 없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니까 세금 걷어갖고 필요한 데 써라.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 얘기에 다시 보세요. 30년대 한번 보세요. 30년대 들어와서 자본주의 경제가 대공황이죠. 대공황. 인류 역사상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최고의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케인즈의 일반 이론 이후에 케인즈 혁명을 받게 되면서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연구가 재정학의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고전학파 이래 고수해왔던 균형재정, 고전학파는 균형재정을 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 적자재정을 달성해도 상관이 없다. 정부 돈을 써라. 그래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잠깐 쉬었다가 2장 들어갈게요.